가장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합격시켜드리려고요. 제가 오늘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냐면요, 전국을 떠돌면서 특강을 하다가 우리 학교에서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피곤하지도 않고. 내일도 또 대구 백스코에 가서 또 강의를 해야 되고.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중앙대학교 논술 관련일을 좀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5년 전부터는 출제위원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중앙대학교 자연계획 논술에 가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고요. 이제 학부형님들도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물론 화면에 있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제가 중간중간 코멘트 해드리는 것이 아마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신다면 졸거나 이러지 마시고 꼼꼼히, 또 잘못 받아 적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애가 바로 학원을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받아 적으셨다가 가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그 호의에 제가 감사드린 것은 딴 데 가서 하는 특강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최대한 다 풀어놓도록 하죠. 간단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평가라는 것은 금방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선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치열한 경쟁과 동일어라고 할 수가 있죠. 중앙대학교 작년에 자연계획 논술 평균 경쟁률이 25대1인가 27대1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수시 지원 제한이 무제한이었을 때는 그때는 70대1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시 제한이 2회 제한되는 것이 너무 좋죠. 그죠? 여러분 무제한이면 몇 개쯤 하고 싶으세요? 전혀 반응들을 안 하시네요. 빨리 끝낼까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신기록 세운 학생이 있었어요. 117개인가? 집이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6회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6장의 카드를 심사숙고해서 쓰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특히 이제 학부형들께서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전형 종류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 그냥 단칼에 수능과 학생부를 그냥 뽑아버리면 편하고 좋지 않냐? 그러면 대학은 그것이 편하지 않아서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형이 많은 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왜 싫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식당에 가서 반찬 한 가지 좀 좋아하시겠네요, 그죠?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죠. 자, 대학교마다 다양한 전형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수능과 학생부에서 걸러지지 못한 학생들의 또 다른 잠재력, 또 다른 능력, 또 다른 탤런트들을 측정을 해서 뽑겠다 하는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전형안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틀에 박힌 수능과 학생부에서 최상을 맞지 못했다 할지라도 논술이라든지 다른 전형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을 통해서 대학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이 아니 다양하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해야 하고, 그리고 나의 또 다른 잠재력 이런 것을 측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은 화면에 보신 것처럼 학생들이 선택한 그 학과에 진학을 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낼 그런 소양 있는 학생을 뽑아보겠다 하는 거겠죠. 대학이 존재하면서 계속되는 고민이겠죠. 그럼 어떤 학생을 뽑아야 할까? 당연히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뽑아야 되겠죠. 그런 필요한 데피니션 하나가 있겠죠. 뭐냐면 누가 공부를 잘할 거냐 이거죠. 첫 번째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라는 그런 아이콘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또는 내가 중앙대 뭐 예를 들어서 의대에 합격을 하면 정말 좋은 의사가 되겠다. 자신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없고 정원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중앙대학에서는 하나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적 탐구 능력, 지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논술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뭐 지적인 가능성은 여러분들 요새 화두가 되는 용어가 하나 있죠. 영어는 뭐 컨버전스라고 하고 통합, 통섭, 융합 이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과거와는 달리 한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죠. 이제는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융합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중앙대학교 논술에 가장 중요한 탈바꿈이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소위 저희들이 통합교과형, 통합형이라고 해서 여러 교과목을 잘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개선되어 왔고, 매년 봄이 되면은 교과부에서 전국대학에 논술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야 된다 하고 모범 사례를 항상 소개해드릴 것이 중앙대학교 논술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과 같은 교과목 통합형을 출제를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이제 현장의 불만이나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서 한 3달 동안 긴 논의를 거쳐서 단일교과형 스타일로 선회를 하기로 지난 2월에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통합형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한 교과목을 풀 수 없다. 즉 우리가 제시문을 5개를 드렸는데 하나의 제시문만 이용해서는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통합형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더 아우성해요. 왜? 자기들이 못 푸니까 그렇죠. 그죠? 여러분 학교에 훌륭하신 수학교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분이 생물을 언제 배워봤을까요? 학생들 나이에 대학 갈 때 배우고 끝이죠. 근데 중앙대학은 수학도 알아야 되고 생물도 알아야 되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단일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학생들은 여러 교과목을 공통으로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융합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올해 이제 단일교과형으로 돌아섰는데요. 이따가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4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1번은 그냥 한 문제고요. 2번은 2-1, 2-2, 3번은 3-1, 3-2, 4번도 4-1, 4-2 이렇게 4문제를 드릴 건데, 굳이 과목으로 분류를 하자면 1, 2, 3번은 수학에 관련된 문제일 거고요. 4번은 학생 여러분들이 원서를 지원하실 때 그때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한 과목을 본인이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번 문제는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제일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과목의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가 있죠. 저는 통합형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우리가 단일교과형으로 돌기로 약속을 드렸고 4월에 치러진 모의논술에서 올해 이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하고 예시를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올해 4월에 치러진 중앙대학교 모의논술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 또 예시다반도 자주 읽어보고 해서 중앙대학교의 시스템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의 자역의 기출은 절대 보지 마세요. 괜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불행히도 올해 처음 맡긴 거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스타일로 올해 나올 거니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보시는 것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세 번째만 잠시 설명을 드리죠. 학생부를 40% 반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3불제 국가죠. 고교 등급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좀 떨어지는 학교도 있고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렇지만 어느 학교에서든지 1등하려면 다 1등급이고 꼴찌는 9등급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학들이 3불제를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부의 변별력을 최소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올해 제가 알기로는 건국대 같은 데는 아마 학생부 변별력을 크게 해놔서 논술을 아무리 잘 봐도 학생부가 굉장히 나쁘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중앙대학에서는 전교 1등하고 전교 꼴찌하고 시험을 봐서 전교 꼴찌가 한 문제 더 풀면 그 학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는 여러분 자녀가 학생부가 좀 취약하다 할지라도 논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대학교 논술에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능 최저는 학과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하향 조정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전체 60% 40%에서 1000점 만점으로 논술 600점, 그 다음에 학생부 400점을 해서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위에 것은 뭐 여러분이 책자를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한 넘버들이 나와 있을 거고요. 이제 경쟁률에 관해서만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초 경쟁률은 뭐 아시다시피 처음에 지원한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25대 1에서 27대 1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근데 논술 응시율은 실제로 시험을 보러 온 학생이죠. 그러니까 결시율이 논술 응시율에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9대 1 정도였어요. 9대 1. 작년 같은 경우에 의학부의 결시가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아예 시험장에 오지 않아서 중앙대학만의 현상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한 7, 10% 정도 결시를 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하시든지 간에 최초 경쟁률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희망 학과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옆에 친구는 뭐 경쟁률이 10대 1이다. 근데 나는 100대 1이야. 그러면 왜 내 인생이 꼬이냐.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논술 출제위원장 일 위에 더 중요한 일을 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앙대학교에 지원한 모든 전형의 합격자를 제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논술이기 때문에 해마다 논술을 채점이 끝나고 합격자 산출이 끝나고 나면 제가 두 가지 정도를 굉장히 유념해서 살펴봐요. 첫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에서 경락이 조화가 되었는지, 소위 변별력 있는 문제가 어떤 거였는지, 또 그 다음에는 학생들의 점수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저한테 굉장히 큰 관심이거든요. 저는 이제 전공이 통계학이기 때문에 그런 분포, 이런 그래프에 굉장히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거의 매년 반복되는 현상은 뭐냐면 경쟁률이 10대 1이건 100대 1이건 간에 합격자들의 분포를 보면, 전체의 분포를 보면 합격 커트라인 주위에 약 4대 1에서 5대 1밖에 몰리지 않습니다. 중간에는 거의 없어요. 없고 나머지는 저 밑에 가서 다 이러고 있어요. 그 학생들 소위 저희들이 허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또는 되게 자녀 중에서 중앙대학교 논술을 지원하는데 그냥 한번 지원해볼까? 이러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도 없는 학생을 제가 우리 특강을 통해서 붙여드릴 능력은 전혀 없고요. 대신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최소 3점, 최소 5점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특강을 하고 있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지원하시든 간에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본이 크기 때문에 그 현상은 뭐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경쟁률에 너무 연연해서 자기 적성에도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 잘 지원하지 않을 것 같은 과를 골라서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중앙대학교는 수학, 세문학, 과학, 학문학 선택하신다 그랬죠. 논술 시간이 120분인데요. 제가 이 화면에서 좀 한동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잘 받아줘 보시고요. 중앙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풀이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전 단계로서 이해력을 많이 측정하고자 시도를 할 겁니다. 매년 그래 왔고요. 우리가 이제 이해력이라는 측면을 보면 인문계열 아이들은 우리 글로 쓰여진 글을 읽고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해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자연계열 학생들은 그런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다가 그래프와 표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연계열을 진학한 학생들은 거의 모든 교과목에서 많은 그래프와 많은 표들을 접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것은 뭐냐면 동일한 표와 동일한 그래프를 보고도 사람마다 거기서 캐치해내가는 정보의 양은 제각각이거든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 거기에 대한 이해가 깊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항이나 제시문 중에서 그래프와 표가 동원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1, 2, 3번보다는 4번 과학문항에서는 반드시 표와 그래프가 동원이 될 것입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4문제를 올해 내는데요. 중앙대학교는 굉장히 인적이 넘치고 따뜻한 학교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학생들의 그 헤드스타트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해마다 1번 문제를 가장 쉬운 문제로 넣어드립니다. 1번.
1번은 너도 풀고 나도 풀고 이런 문제입니다. 20점짜리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보통 변별력이 있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쉬운 문제도 변별력을 크게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잘 안 들어보셨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 학생이 들어오고 그렇죠. 학생은 떨어지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1번 문항을 잘 못 푼 학생은 절대 중앙대학교의 치열한 경쟁의 문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번 문제 무지하게 쉽습니다. 1번 문제 뭐 될지 알려드릴까요? 알고 싶으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딴 데 가서는 뭐 발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1번 문제 확률, 대가, 경우의 수 이런 정도 될 겁니다. 올해 모의고사 1번 문제와 비슷한 스타일로 저희들이 1번 문제를 그런 분야에서 쉽게 만들어내는 취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2번, 3번 문제는 학생들이 많은 참고서나 수학 서적에서 보던 고난이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깔려 있을 텐데 학생들은 그런 문제 굉장히 잘 풉니다. 왜냐하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요. 다자고자 수식집 넣어주고 이거 풀어봐 하면 잘 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한 취약점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정보를 굉장히 말로 많이 써주고 네가 풀어야 할 때 타겟을 던져주고 풀어봐 그러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것을 정보들을 정확한 수식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번 문항 되게 쉽다고 그랬죠. 중앙대학교 들어온 학생들 매년 1번 문항 제가 제일 쉽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특강을 다닐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번 문항을 풀었어요. 내 답안지를 내가 스스로 봤어요. 20점짜리 문제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채점을 해도 내가 생각을 해봐도 10점, 자기가 10점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내 답안지의 그 허접함에 대한 강렬한 확신 그런 것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2번, 3번, 4번은 그냥 풀지 마시고 그냥 쉬었다가 가세요. 너무 좀 잔인한 말 같나요? 농담 같지만 사실은 제 말은 진단입니다. 1번을 10점 정도 맞아서는 중앙대학교가 못 들어옵니다. 작년에 의대 합격 점수가 평균 점수가 약 91.5점이었고요. 의대는 뭐 사람 같지 않은 아이들이 오는 데기 때문에 걔들은 논외고요. 바른과들은 70점 전후 맞으면 합격을 합니다. 전후.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살펴보는 것이 1번 문제를 최저점 맞은 애가 합격 최종이 누구지 살펴봅니다. 작년에 제가 제 기억으로 14점인가 맞은 학생이 1번 문제의 최저점 합격자 중에서 그러니까 1번 문제를 10점을 맞는다는 것은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문제를 10점 맞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은 중앙대학교 논술을 통과 못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1번 문제 너무 쉬우니까 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나는 쉬운 문제 안 풀어. 2, 3, 4 다 풀어서 만점 맞아요. 80점이죠. 그럼 웬만한 거는 다 들어오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 사는 사람 없죠. 그죠? 쉬운 문제 먼저 풀어야죠. 여러분이 1번 문제에 굉장히 주안점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 문제는 말로 써져 있는 정보들을 수식으로 옮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설령 그 문제를 내가 풀었어요. 나도 20점 맞고 옆에 아이도 20점 맞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맞고 틀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맞춰야 되지만 아니면 15점 이상을 맞아야 되지만 시간을 거기서 많이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1번 문제를 나는 10분 만에 풀었는데 옆에는 3분 만에 풀었어요. 그러면 나는 저 뒤에 가서 어려운 문제에서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데 시간을 까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1번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절대 2번, 3번 충분히 풀 시간 확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없는 말로 많이 정보가 써져 있고 그래서 수식으로 옮겨서 푸는 정확하게 옮겨서 푸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15점 이상은 획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1번 문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1번 문항이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문제풀이 순서는 1번, 4번, 2번, 3번 순서가 제 생각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1번이 가장 쉬니까요. 1, 4, 2, 3 이렇게 풀으세요. 타임 스케줄 그렇게 잡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 과학이 굉장히 자신 있는 학생들은 4번을 먼저 풀어도 괜찮습니다. 4번, 1번, 2번, 3번. 2번, 3번 절대 먼저 어려운 문제니까 시간 많이 투입해야지 해서 먼저 푸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고 잘못하면 거기 오래 머물게 돼서 다른 문제 충분히 풀 시간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에서 10점 맞으나 쉬운 문제 10점 맞으나 똑같습니다. 총합이 높은 학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 관리 무지무지 중요해요.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시고 모의논술 문제 갖다 놓고 실전 해보면서 시간도 재보고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3번 문제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3번 문제가 제일 어려울 거고 특히 이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3번 문제는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문제를 낼 겁니다. 저희는 매년 의학부용 문제는 하나를 반드시 틀리게 됐어요. 좀 더 어렵게요. 왜냐하면 의대에 합격권에 오는 아이들은 숫자를 1밖에 안 배우는 애들이에요. 1등급 뭐 일자 아닌 걸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신에 가까운 아이들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고난이도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걸러내야 되니까요. 아마 제 생각에 3-2번 문제 배점 20점짜리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3-2번. 그런데 1번 문제도 20점짜리고 3-2번도 20점짜리예요.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 들어왔어요. 1, 4, 2, 3이라고 했지 1, 4, 2 풀었어요. 내가 답안지 정도 적고 3번을 태클했어요. 1번 어떻게 하고 2번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죠. 그죠? 모르는 거 나와서 큰일 난 거죠. 그런데 그 큰일이 나한테만 난 건가요? 내 앞에서 머리 쥐어뜯는 애, 옆에서 손톱 깨물고 있는 애 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어려운 거 쟤한테도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럴 때는 5분이나 7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해봐서 아 이거 내가 오늘 해결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시간을 소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120분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있으면 금방 지나가요. 그럴 때는 잠시 그 문제를 접어주고 1번, 4번, 2번으로 돌아가서 내가 부분 점수를 더 취득할 수 있도록 즉 내 감점의 여지를 자꾸 줄여나가는 것. 제일 좋은 것은 1번 문제를 완벽한 답안으로 만드는데 시간을 투여하는 것이 시간 대비 점수 획득 비율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원래 만든 답안지가 12점짜리였는데 내가 다시 깊이 생각을 해서 17점짜리를 맞았어요. 그 5점을 더 확보를 한 거죠. 여러분 3-2번 나만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요 저희들이 매년 채점 결과를 보면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잘해야 10점 맞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쓸 것 같은 흔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잘해야 5점 근처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아시겠죠? 시간 활용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에서만 생각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주요대학 논술을 가셔도 시간 관리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나오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거죠. 그때는. 잠시 후에 다른 페이지에서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죠. 저희는 출제 교수 9명입니다. 저희들이 9명 두 팀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전반, 오후반 두 팀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경쟁률이 높은 학과에 지원하시면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세트가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부 지원하는 학생들은 3번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를 받게 될 거라는 거. 저희들은 3년 전부터 현직 교사들을 저희 논술 출제 과정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앙교육 논술의 수준을 고교 눈높이 과정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출제에 들어가서 3, 4일 지나서 1차적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때 현직 교사들이 같이 합류를 하세요. 해서 굉장히 심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욕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 내도 되지 않냐.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거 너무 어렵다. 뭐 애들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서 서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교과서에서 100% 지문 다 갖다 씁니다. 대학 책이라든지 다른 책 절대 보지 않습니다. 교과서 다 낼 거고요. 그래서 상중하로 나눠서 이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 정도는 중간 이렇게
고교교사의 판별을 받아서 감수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논술은 우리가 고교 시험에서도 학교 시험에서도 쉬운 문제 있고 어려운 문제 있죠. 그죠? 그렇게 재료 자체도 교과서에서 다 가져올 거고 또 현직 교사가 감수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건 뭐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는 절대 드리지 않겠다는 걸 약속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동안 이제 화면을 보면 거의 다 이해가 가시는 거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과서를 좀 많이 읽어달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앞에서 쓴 교과서 외에 한 2권 정도 제발 좀 읽어주세요. 중앙대학교 논술에서는 여러분들의 암기력 절대 체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암기력 누가 체크해주죠? 수능에서 다 체크해드리죠. 그렇죠? 머릿속에 엄청나게 기억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예년 문제를 좀 오래 하고 스타일이 다르지만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중앙대학교 지시본에서는 수학 공식 이거 혹시 학생들이 이걸 기억을 해서 못 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생기면 여러분 그 쉬운 수열의 학공식도 드린 적도 있어요. 작년에 그랬죠. 그 정도로 친절하게 그런 공식을 다 제공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암기력 보고 싶지 않거든요. 수능에서 걸러지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의 논리력과 논리적인 전개 능력을 보고 싶은 것이지 사소하던 개념이나 원리의 단위를 딸딸딸 외우고 있는 거 저희도 관심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강조하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앙대학교 논술에서 좋은 답안을 써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 원리, 과학적인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깊으면 깊을수록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물의 생명과학에 광합성의 개념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모의 수능을 보든지 뭐 학원 가서 시험을 보든지 학교 시험에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난 틀린 적이 없어요. 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학교 책을 봤더니 색다른 설명이 있고 내가 보지 못했던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이기자표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일종의 영양 보충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 2권 책 더 읽는 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죠? 하나도 시간 안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교과서가 서로 제각각인가요? 내용 다 똑같아요. 교과서에 정한 고등학교 과학원에서 이런 개념 다뤄야 된다.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집필하지 않으면 교과서 인가 못 받죠. 출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서로 다른 2종류 교과서를 뒤집어 놓고 제일 뒤에 인덱스가 있고 3개 그죠? 가나다 성서처럼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틀린 것이 있는지. 거의 맞습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쓰는 책을 내가 잘 공부해 놨으면 다른 2권의 책을 읽는 것은 시간 하나도 걸리지 않아요. 일부러 무슨 뭐 시간표에 타임테이블 짜놓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 토요일날 저녁 먹고 산책하고 뭐 길에서 읽어도 되고 공원에 나가서 가볍게 읽어도 되고 하면서 내가 미진했던 거 이런 개념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의 깊이를 높이는 것은 중앙대학교 논술을 보러 오실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의 암기력, 특별한 계산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해력과 응용력을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느 대학 문제는 이거 뭐 완전히 너무 진짜 어려운 것 같네 이러지만 그 안에는 단순하게 복잡한 계산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원리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추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묻는 문제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 논술을 보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뭘 외워서 가는 것보다는 이해를 많이 하고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학부 형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대개 앞으로도 이제 입시를 치러야 되는 자녀들이 계신가요? 큰일 났네요, 그죠? 저는 이제 제가 올해 나이가 52인데요. 재작년에 이제 여기 둘째가 대학을 들어가서 다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살만한 줄 몰랐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부러우시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학부형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죠. 이것은 비단 중앙대학교 논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시에서 논술로 대학을 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내년에 논술의 비율이 약간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시 전형에서 논술의 비율이 가장 넓고 또 수시 전형에서 논술의 비율이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은 굉장히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러려면 논리력을 길러야 되는데 논술이 논리적인 서술이잖아요. 그렇죠? 자연계열 학생이라 할지라도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책. 우리 애는 자연계열 갈 건데 무슨 인문사회학 서적을 왜 읽어야 되죠? 그것은 생각을 깊이 안 하시고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력의 차이라는 것은 문과, 이과 차이가 있을까요? 인문계, 자연계 차이 있나요? 우리가 지어대학 예시 답안지, 중앙대 것도 괜찮습니다. 답안지 한번 서 놓고 보시죠. 인문계열 답안지에 서론, 본론, 결론, 우리말로 써져 있죠. 자연계열 언어는 또 하나 뭐가 있죠? 우리 수식과 기호도 언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쓰는 것 뿐이지 바디는 똑같다는 거죠. 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논리력을 잘 키운 아이들, 좋은 논리적인 서적을 많이 읽어서 머릿속에 논리적인 체계가 생긴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인문계 가건 자연계 가건 논술을 다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 자연계열이니까 자연계열 지오대학 기출문제를 내가 풀어보고 논술 능력을 길러야지. 물론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 시험을 보시든지 최근 3개년간 정도의 기출문제, 나는 연대에 관심 있어, 연대 거, 성대 관심 있어, 성대 거, 반드시 익숙해져서 가셔야 돼요. 중앙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이야기 돌아갔어요. 왜 자연계열 아이들도 좋은 인문 서적, 사회학 서적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과학책을 읽어서는 논리력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책은 다 사실에 근거해서 쓴 책들입니다. 그냥 이런 걸 발견했다, 이래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만 있지, 우리가 인문 서적에서처럼 독자의 설득을, 독자의 동의를 구해내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것은 고등학교 이런 데 가보면은 고3, 진학실 이런 옆에 그런 거 붙어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대입 논술을 위해서 추천하는 도서들이 있죠. 그죠? 그런 인문사회가 서적이 리스트업이 쭉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아이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 책이 좋겠죠. 지겹지 않으니까요. 그죠? 또 그 중에서도 저자가 독자를 강력하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거, 계속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책을 자꾸 읽다가 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릿속에 논리의 체계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커가면서 말을 어디서 배우죠? 아이들이 학원 가서 배우는가요? 인강 듣나요?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하죠?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흉내를 내죠. 우리 인간은 새로운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첫 단계는 바로 모방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떤 새로운 과목을 처음 배웠어요. 어떻게 하죠? 칠판에 선생님이 써주시고 설명을 듣고 모방을 해냈죠. 그러고서 자기 것을 이해하는 것은 내 능력이고요. 우리는 모방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으로 이 스트럭처가 탄탄한 책들을 자꾸 읽다가 보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논리의 체계가 생기고, 어느 순간 내 친구에게 어떤 주장을 하는데 예전에 중언부언하던 내가 굉장히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괜찮고 좋은 책들을 골라서 자녀들에게 읽으라고 좀 추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축제 과정을 거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 한참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요. 수학 세 문제인데 1번 문제 확률, 기대가, 경우에서 이런 쪽이 된다 했죠. 말로 쭉 쓰여진 정보를 수식으로 옮기는 것 중요하다.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2번, 3번은 우리가 이제는 교과목 간의 통합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수학 단원 간의 통합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적분만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 단원 간의 통합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모의논술 문제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모의논술은 아무래도 이제 합숙하는 기간도 짧고 참여나 인원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문항의 퀄리티는 본 논술하고 비교가 안 되죠. 모의논술에서는 이런 포맷으로 올해 본 논술이 출제가 됩니다 하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획이고요. 본 논술에 가서는 2번, 3번에서는 반드시 수학 단원 간의 통합을 이뤄서 문제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능을 어차피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내가 특별히 약한 어떤 챕터가 있어요. 그런 단원이 있으면 보충을 하셔가지고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답안 글자에서 제한 없다고 그랬죠? 제한 없습니다. 맞춤법 조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답안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완전히 그냥 하얀 스페이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인문계 아이들처럼 이 원고지 형태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표를 그리셔도 되고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써도 되고요. 저희들 출제 들어가 있으면 이제 입학팀에서 원본이 하나가 배달이 되어 오는데 거기다 제가 예시답안을 써봅니다. 써보고서 두 획을 나눠서 보내드리면 그것이 인쇄가 되어서 여러분한테 배부가 되는데 그 이야기는 그 스페이스 안에 답안 충분히 쓸 공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중앙대학교는 몇 년 전부터 거액을 들여서 이 채점 과정을 좀 바꿨는데요. 뭐냐면 예전에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원본 그대로 채점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러던 것이 지금은 학생들 답안지를 컴퓨터 스캐닝을 거쳐서 올해는 이제 4문제니까요. 4개의 파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채점하는 교수님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시면 자기한테 할당된 학생들 답안지가 파일로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예년에 원본을 쓸 때보다는 글씨를 좀 작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컴퓨터에서 크게 볼 수 있거든요. 조금 흐리게 써도 브라이트니스를 올려서 뚜렷이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대학 논술을 가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는데 아직도 그 학교는 여러분 답안지 원본을 그대로 채점을 한다. 그럴 때는 쓰시는 것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교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답안지가 뭘까요? 너무 앞필인 거, 그죠? 이게 사람 글씨인데 이게 영어인가, 한글인가 이런 거, 또 너무 작게 쓴 거. 교수들 대부분 다 눈 나쁩니다. 왜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눈 나빠요, 다들. 나쁜 거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볼펜으로 쓰다가 빡빡빡 지우고 성의 없게 쓴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사람의 속성이 그런 거죠.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답안지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것도 안 쓰고 제일 좋아합니다. 채점하기 쉬운 거. 그렇다고 뭐 교수 기분 좋으라고 별칭 낼 일은 전혀 없죠. 중앙대학교 꼭 할당대 문제 1, 문제 2-1 다 써드릴 거예요. 그 안에다가 반드시 쓰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하고 관심 갖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이 아래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과학 1에서 지문을 다 발췌를 할 겁니다. 그리고 EBS 교재 사용할 찬스가 한 70%,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EBS 교재는 뭐 모든 학생들이 수능 준비에 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도 뭐 공정성식이 전혀 없죠. 자, 제일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과학 툴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염려를 하시는데 뭐 준비하면 좋은데 일부러 중앙대학 논술을 위해서 과학 툴을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학 툴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저희들은 여러분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각 주요 일간지 교육 담당 기자들에게 팩스로 저희들의 출제 의도, 뭐 출전 알려서 다 보내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중앙대학 과학투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문제를 내가 들어가서 지문이 잘 빠지질 않으면 할 수 없이 과학투를 쓰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출전을 과학 아니라 우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는 출판사 이름, 페이지 다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염려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설령 저희들이 지문을 과학지에서 가져온다 할지라도 과학완의 수준으로 굉장히 순화를 해서 낼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완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설령 그 지문이 과학지에서 가져온 거를 할지라도 전혀 뭐 생소하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소위 입문 작업을 해서 제시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중앙대학 교수를 위해서 과학투를 특별히 신경 쓰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제가 약속을 드리죠. 자, 출제 방향, 뭐 뻔한 이야기니까요. 또 많이 말씀드렸고요. 간단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저희들은 100% 교과서 지문을 씁니다. 그런데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특정한 교과서의 지문이나 그림을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심정적으로라도 그 책을 배운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우리 책에서 나왔네. 그죠?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같이 출제 들어가는 인문계열의 이제 국어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인문과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현재 시판되는 과학 교과서를 보시면 문법적인 오류가 너무 많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대로 쓸 수도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발췌를 해서 윤문 작업을 통해서 현대 문법에 맞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다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리게 된다는 거죠. 이 논술 가이드북 다들 받으셨나요? 네, 그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정성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전체 우리나라 고3 수험생 기준으로 재수생들 빼놓고요. 약 한 10%에서 12% 정도 받을 수 있는 분량밖에 안 돼요. 그거 가져가셔가지고 뭐 라면 받침용 쓰지 마시고 겨울에 시험 끝나고 받침용 쓰시고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제가 강의 후반부에 거기에 있는 예시답안과 첫째 기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시 한번 그걸 이야기해 드리긴 하죠. 만약에 분실하시거나 이 자리에 모든 친구가 있으면은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탭이 있어요.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여러분 자택까지 배달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그동안 중앙대 노쇠 가이드북이 굉장히 충실하게 잘 썼다는 언론 자료인데 여러분에게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이제 고득점을 위한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제가 화면에 보이는 것뿐이 아니고 제가 중간중간 드리는 말씀도 화면 뒷도 잘 받아 적으셨다가 나중에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1번은 아까 많이 말씀드렸죠. 1번 제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4번, 2번, 3번 풀어라. 어려운 문제 만나면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다시 쉬운 문제에 돌아가서 거기서 부분 점수를 더 취득하도록, 거꾸로 말하면 내가 감점받을 소지를 메이크업하도록 시간을 채우는 것이 훨씬 좋겠다. 자, 최적의 답안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풀어요. 큰일 났어요. 막 스스로를 긴장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대 이외를 다른 과를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한 문제 통으로 틀려도 합격합니다. 다른 문제 다 잘 풀면.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어려운 문제는 다른 아이들도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100점 갖고 들어갈 거 뭐 있어. 점수 알 수도 없는데. 이런 여유 있는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미 중앙대학의 경쟁 구도 속에 들어있을 정도 학생이라면 제 생각에는 머릿속에 쌓여있는 지식의 양은 충분하고 남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식 정보가 들어있죠. 그렇지만 짧은 120분 동안에 그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빨리 내 지식의 창고에 문을 열고서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다가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일 나쁜 건 뭐죠? 긴장하는 겁니다. 우리 물에 빠져서 수영하다가 다리에 긴장이 돼서 쥐가라면 빠져 죽죠. 그죠? 논술하다가 머리에 쥐나서 못 풀면 어떻게 하죠?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엄마가 정해주는 학원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하여튼 긴장하는 건 제일 나쁩니다. 시간이 무지하려면 괜찮은데 120분은 굉장히 짧아요.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지 여백에 답안을 미리 적어봐라. 이제 논지 혼란 이런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 문제지 여백, 문제지 뒷면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뒷면 다 백지예요. 거기에 이제 수리 문항을 풀었는데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12줄 정도에 걸려서 어떤 결론에 도달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여러분 어렵게 가셨든지 논술 볼 때 본 답안지에 바로 쓰시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딴 데다 적어놨다가 요약 형태로도 적다가 옮기셔야 돼요. 옮기는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니까 너무 사소한 과정이에요. 이거 가지고 왔어. 그래서 네 줄로 요약을 해서 결론까지 썼다고 합시다. 근데 이 학생 답이 올바른 답안이었어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둘 다 만약 20점짜리 문제면 20점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10번째 줄에 가서 오류를 범했어요. 거기서 뭐 사소한 연산을 틀렸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대입에 쓰는 값을 잘못 가져왔다든지 어떤 논리에 오류가 있다든지 자기가 몰라요. 옮겨 쓰다 보니까 4줄 답안지 중에서는 3번째 줄에서 틀렸어요. 그러면 채점 교수가 누구를 더 많이 감점을 할까요? 후자를 더 많이 감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채점 기준은 중앙대학은 플러스 시스템이에요. 더해주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것을 했으면 몇 점, 뭐 했으면 몇 점. 그렇지만 각 문항별로 채점 교수에게 1점에서 3점 정도의 제한권을 줍니다. 그러면 교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12줄 쓴 학생이 10번째 줄에 틀린 거 같고 4줄 써는 학생이 3번째 틀린 거는 얘가 더 많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1점이라도 더 감점당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지 생각하는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죠. 우리가 옮겨 적는다는 것이 카메라 찍어서 옮기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설령 풀어놓은 거 그대로 옮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옮겨 쓰면서 또 한 번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오류를 범한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백에 쓴 다음에 옮기시기 바라고요. 그것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중앙대학은 이제 포지티브 시스템, 플러스 시스템, 애딩 시스템, 점수를 더해주는 방식인데요. 백지를 내는 것은 좀 피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이제 중앙대학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시험을 보고 월요일 날 오후 5시 정도에
아마 여기서 할 것 같은데요. 채점 기술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문제집 나눠주고, 그 전에 제가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죠. 채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의 답안에 논리를 계속 따라가면서 점수를 줄 것을 다 줘라. 논리적인 전개가 처음에 틀렸어도 중간부터 맞았으면 빵점을 주지 말아라. 이런 이제 가이드를 좀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교수들에게 시험 문제를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풀어보게 시켜요. 교수들이 잘 풀까요? 못 풀까요? 여러분도 못 풀 거예요. 막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걸 풀어보라고 시키냐고. 제가 풀으라고 그래요. 제가 인상성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면 막 뭐 어떤 사람 푸는 사람도 있고 막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들은 교수들에게, 채점 교수들에게 정답을 결코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 문제의 의도, 그 문제의 구조를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채점을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시답안 주고 채점 기준 다 주지만 그걸 기계적으로 하다가 보면 학생들의 논리를 잘 못 따라가요. 자기가 그 문제를 잘 이해가 못하고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 풀게 한 다음에 이제 문항별로 출제 교수하고 나눠서 자세한 해설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착제 답안의 예시답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1번 문항 예시답안이 있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다. 가장 평범한 접근이겠다라고 저희들이 만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이 100% 맞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화요일 날 아침에 한 300명 정도의 학생의 답안지를 랜덤하게 추출을 해서 가채점을 합니다. 가채점을 그 컴퓨터에 점수를 입력하지 않고 종이에 써가면서, 그리고 점수뿐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예시답안과 틀리게 푸는 학생들이 있으면 코멘트를 다 적어요. 여러분, 결론은 동일한 옳은 결론에 도달할지라도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죠. 우리는 애들이 다 이기려고 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300장 해보니까 애들이 오히려 이기려고 하는 애들이 훨씬 많네. 그럼 저희 예상이 틀린 거죠. 그럴 땐 저희들이 예시답안을 또 한 번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채점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교육을 다시 시키고 채점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딱 하나죠. 여러분들이 정성껏 쓴 답안지를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겠다, 이거예요. 자, 제가 백지를 내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올해 이제 3-2번이 그럴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학생들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백지를 내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백지를 냈고 어떤 학생은 뭔가 논리적인 시도를 하려고 굉장히 시도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점수를 가능하면 주자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노력에 우리가 상응하는 대가는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다시 채점 기준을 회의를 통해서 변경해서 논리적인 시도가 있었으면 뭐 2점이라도 주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요. 그랬을 때 나는 이거는 뭐 처음에 끄적거리다 말았는데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써서 내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1점, 2점에 걸리면은 그것 때문에 당연하게 좌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 가서 논술을 보시든지 백지를 내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논리적으로 시도를 했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채점 교수하고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뭐죠? 전화로 내 답안 설명하나요? 내 답안 들고 가서 이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한 건데 얘기하나요? 답안지 하나밖에 없죠. 그죠? 거기에 내 노력의 흔적을 남겨놓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당연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쓸 거 없다고 욕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논술 답안지 용수로 간다는 거죠. 이거 제가 농담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명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찾으려고 누군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중앙대학에 지원한 모든 아이들 정보 저한테 다 있거든요. 하다못해 아버지 계좌번호도 알 수 있어요. 저녁 반환할 때 써놓게 되어 있죠. 저 찾아가면 걔 아버지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정보를 받을 때는 절대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 때문에 제가 접근하기 싫어서 아는 척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하여튼 백지는 가능하면 내지 마시고요. 다른 것은 마찬가지고요. 자, 과학 문제 4번 문제인데요. 중앙대학은 전통적으로 제10인에 근거하여 라는 말을 아주 줄기차게 써왔습니다. 제10인에 근거. 인문계열도 마찬가지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1, 2, 3번은 수리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수학 능력을 총동원해서 푸시면 돼요. 이제 4번 문제를 푸는데 제시근에 근거하여 풀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지식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나는 더 좋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따로 아는 지식이 있어. 그래서 올바른 답안이라고 자기 답안을 써냈는데 그 학생의 답안을 해당 전공 교수가 보더니 이거 정말 옳은 답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죠? 그런다 할지라도 제시글에 근거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감점당합니다. 엄청나게.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얘는 제시글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런 절차를 저희가 거칠까요?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이제 논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대학에서 치러져 왔기 때문에 굳이 주제를 분류하자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히 이 부분에 그대로 더 심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연을 좀 어느 정도 파괴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거꾸로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좀 불편해도 자연을 보호하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얘기해봐라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학원가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쫙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다 주제만 나오면 쭉 써요. 그런 거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네가 학원에서 딴 걸 배웠어도 오늘은 안 돼. 제시문에 근거해서 써야 돼. 오로지 제시문에 근거해서. 물론 거기에 답안지에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다른 식을 써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자기 논리의 키포인트는 반드시 제시문에서 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지. 내가 굉장히 멋있는 답안을 썼다고 해서 고득점이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감점당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안 구역 내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희 채점 시스템은 이제 2명의 교수가 독립적으로 채점을 해서 두 사람의 점수의 평균이 그 학생의 해당 문항의 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죠. 교수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또는 포인트가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희들은 보통 적용하는 것이 20%를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20점짜리 문제가 있으면 두 교수의 점수차가 4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파일을 모아서 출제 교수가 다시 채점합니다. 3차까지. 그래서 최대한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수시논 경쟁을 좀 보여드릴까요? 어디서 다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죠? 73대 1. 이것도 수시 6회 제한이 돼서 반토막 이상 난 것이 이렇습니다. 화학과, 화학신소재, 의학부. 의학부 옛날에 다 400개를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시 6회 제한이 되니까 많이 줄었고요. 여러분들이 6장의 카드 심사숙고해서 잘 쓰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중앙대에 쓰시면 좋고 오늘 노출 특강 들었더니 준비 안 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절대 쓰지 마세요. 한 장 아껴야죠. 그죠? 다른 데 쓰시면 되고요. 전체 경쟁률 아까 25드렸는데 여기서는 넘버가 약간 다르네요. 9대 1. 의대를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데 아마 작년에 노출에서 의대가 15명 뽑았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한 20명 뽑는 것 같아요. 의학전문대학원은 그 과정을 없앴기 때문에 학부에서 더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문이 넓어졌다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수시 논술 점수 한번 보실까요? 올해는 이제 우선 선발은 없습니다. 일반 선발이고요. 의학부는 91.5점이고 표지 편차가 1.8이니까 90점 근처에서 결정이 났던 것 같아요. 자연계를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 학교적 평균이 67점이죠. 그러니까 보통 70점 정도 맞으면 거의 합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령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나왔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에 나와 있는 올해 4월에 치러졌던 모의논술 이야기를 잠시만 해드리죠. 역시 1번 문제 확률의 계산 수열합 완료됐습니다. 아까 1번 문제 머리까지 말씀드렸죠. 2번, 3번은 모의논술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단어간에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 만들어드릴 거고요. 4번 자기가 선택한 과학 과목 잘 준비하셔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표와 그래프가 동원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표와 그래프에 대한 이해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1번 문항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말이 길죠. 그죠? 이거
어머니 아버지도 심심하실 때 이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되게 마셔가지고 다 풀 수 있어요. 산수만 낼 줄 알면. 학생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푸는 거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빨리 풀어야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간 아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에 많이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끼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그 다음 문제 스타일로 완전 수학 문제죠. 이런 스타일 아니죠. 말로 주저주저 써 있어요. 정보를 던져주고 문제를 던져주고 있죠. 이 정보를 제대로 수식으로 올바르게 옮긴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솔루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를 수식으로 셋업을 해놓기만 하면 그 이후 과정은 상대적으로 쉬운 수적인 연상 과정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 1번 문제, 이 문제보다 더 쉬워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논술 가이드북 얘기가 나왔으니까 까먹기 전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죠. 중앙대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채점 기준을 공개하는 학교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학교 채점 기준 공개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학교 없죠. 저희는 모의논술 올해 4월에 12,000명 학생들 신청을 했는데 한 학교에 30장, 많이 줘야 40장 준 것 같아요. 그 모의논술 받아오면 저희들이 우승을 해오면 저희들이 다 채점하고 간략한 커멘트까지 해서 보내드려요. 그런 학교 세상에 없습니다. 중앙대학교 너무 친절하고 좋은 학교죠. 아닌가요? 다른 학교는 뭐 봉투에 돈 들어서 보내던가요? 저희들이 12,000장밖에 못 해드리는데 학생들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코멘트를 통해서 중앙대학은 이런 내 채점 기준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항을 이렇게 예시답을 한번 보시면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걸 다 써야지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났어? 너무 많은 걸 이렇게 길게 써야 돼? 이럴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예시답안을 그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출제 교수 다 불러다 놓고 문제 해설을 시키면 좋죠. 전공을 다니면서. 그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습성 개념으로 보시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답안을 쭉 읽어나가면 누가 옆에서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친절하게 길게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지? 그죠? 어디를 써야 되는 거지? 뭘 이용하시라고요? 채점 기준을 이용하시고. 형광펜 하나 딱 들고 채점 기준을 보면서 뭐를 했으면 뭐죠? 그러면 예시답안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는 예시답안 분량이 이만큼이었는데 절반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간중간에 채점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은 그 다음 스텝을 갈 때 어느 것들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사소한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턱 보면은 답은 무지기네. 큰일 났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채점 기준을 적절히 활용을 하셔가지고 요 정도 분량을 쓰면 요 이야기를 내가 끌어냈으면 완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2번, 3번 문제 이거보다 훨씬 더 단어 간의 통합 있는 문제 될 거고 3번 어려울 거고 3-2번이 제일 어려울 거죠. 자, 이제 과학 문제 전시만 볼까요? 제시문은 4개 드렸죠. 다 교과서에서 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시문의 근거 이런 말 있죠. 그죠? 제시문의 근거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네가 하는 또 다른 지식 쓰지 마. 그거 우리 채점 안 해준다. 이 소리예요. 반드시 제시문의 근거를 쓰셔야 되고요. 또 4-2번 문제 생명과학 문제를 보면 표가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물리 문제도 역시 제시문 3개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그래프 또 그래프가 있어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학 계열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표와 그래프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랬죠. 당연한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프에서 어떤 점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그 점을 찾아가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찾아가서 그 점을 찾아서 문제 풀이에 이용하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렇죠? 개형을 이용해서 푸는 2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자, 화학 문제에서는 이번에는 표는 동원하지 않았는데 화학 문제도 본 논술에 가서는 또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푸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정수 좀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우리 예상보다는 점수가 좀 높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치를 때 사실은 이제 4월 달에 치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고3 학생들은 아니죠. 고3 갓된 고2 정도의 지식을 가진 아이들인데 이제 본 논술에 와서 10일이 되면 그때부터 봄부터 그때 지금까지 그 논술 볼 때까지 엄청난 지식의 축적이 머릿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훨씬 더 실력이 급격히 향상을 하겠죠. 여기 점수가 좀 높은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드리니까 이래요. 어떤 고등학교에 우리가 30장 채점을 해주겠다 배정을 해주면 실제로 30을 보고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답을 잘 못 쓰는 애들 그 보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채점을 해가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한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보고서 좋은 답을 쓰는 애들 거를 옮겨 적어서 보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우리 예상보다는 좀 높은데 본논술에 가서는 모의논술보다 좀 이제 어려워지겠지만 학생들의 그 지식의 진보가 굉장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점수는 예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말씀 이 정도로 맺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나중에 혹시 질문이 생겨나시면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거는 또 답변드릴 겁니다. 우리 제 말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3점은 좀 늘으실 것 같아요. 그냥 답안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간 관리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120분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어려운 문제만 했을 때는 너무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내가 풀어놨던 문제를 완벽한 답을 하는데 시간을 투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을 내가 검토를 해보는데 이런 것은 되게 나빠요. 내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 맞는지 이해하고서 푸는 것이 첫 스텝이 맞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 생각해요. 시간도 없고요. 그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해서 푸는 첫 스텝 이거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연산을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물론 나중에 다 풀고 시간이 나오면 뭐 다시 한번 다 찾아볼 수 있지만 아마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문항을 다 만들고 나서는 공부과 교수님 두 분에게 독립적으로 감수를 받아요. 뭘 감수를 받냐 하면 우리는 1번 문항에서 이런 것을 누르라고 보려고 말을 만들어서 낸 건데 이 표현이 괜찮습니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오해를 해서 다르게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오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부과 교수님 두 분에게 감수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좀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보다는 정확성이 좋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길어져도 고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잘못 오해했을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시작한 스타팅한 것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셔도 되고 그 다음 연산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기본 점수를 취득하는 가장 좋은 효율적인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고요. 중앙대학 계속 입결도 올라가고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단학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다 의대 신입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는 정시 들어온 아이들이 있고 수시에서 논술, 학업 숫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그룹핑을 해서 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분석을 합니다. 2년 동안 4학기 거를 해요. 그럼 뭐 인간의 사찰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전형을 통해서 들어온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어느 전형을 통해서 들어온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내는지. 만약에 논술을 통해서 들어온 아이들이 바닥을 깔고 있다. 학점을 주에 F를 가져가지고 F를 이제 저희 때는 총 맞았다 그랬죠. F가 총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집이 거의 무기고 수준이다. 이런 애들이 논술을 통해서 나온 애들. 그럼 저희 논술 없애버릴 거예요. 저희들이 논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논술을 통해서 들어온 애들 공부를 잘 해내거든요.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거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입 전형은 입학 전형이라는 것은 그것이 결과로 보여지는 것은 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밖에 없거든요. 또 길게는 그런 전형을 통해서 들어온 아이들이 나중에 취업을 제대로 준비를 해 나가는지 자기 길을 잘 가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시기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백업을 해가면서 전형 하나 수정하고 늘리고 줄이고 이런 일을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안이 복잡하고 사올 것이 아니고 전형안이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반찬이 많은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더운 여름인데
뭐 극장도 좀 가셔서 머리도 좀 식히시고 시설이 되면 여기서 뭐 영화 한 편 틀어주면 좋겠는데 안 된 것 같고요. 학생들 혹시 해리포터 다 보셨죠? 어릴 때? 부모님들은 잘 안 보시죠? 그런 거. 해리포터 안 봤어요? 봤죠? 해리포터 보면 여러 가지 마법 도구가 나오죠? 뭐가 제일 갖고 싶어요? 우리 남자들은 뭐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다 투명망대에 꽂혀 있습니다. 그걸 입고서 어디 갈지는 서로 얘기하지 말죠. 그 망토 혹시 발견하면 저에게 연락 좀 주세요. 망토가 굉장히 커요. 두 사람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안내는 제가 하기로 하죠. 뭐 여학생들은 마법 지팡이, 뭐 빗자, 날려다니는 빗자 이러지만 저는 거기서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마법 모자를 갖고 싶어요. 모자 기억나시죠? 1편에서 해리포터 친구들이 호가드 스쿨 갔을 때 기숙사를 배정해주는 모자죠. 거기서는 기숙사 배정이 뭐였죠? 전공의 의미잖아요. 그죠? 마법, 불과 다르니까요. 걔들이 기숙사 배정 받을 때 논술 보고 하던가요? 수능 보는가요? 그러지 않죠. 모자를 씌우면 그 모자가 생각을 전체를 스캔을 해서 이 아이의 잠재력, 모든 능력을 스캔한 다음에 너는 이 기숙사가 너는 좋은 마법사가 될 거야 라고 한단 말이죠. 그 모자가 있으면 이런 노출 필요 없어요. 중앙대학 지원할 사람 매달 몇 시까지 운동장에 일렬로 서세요. 그다음에 저는 뭐 하면 되죠? 모자만 씌우면 하는 거죠. 딱 씌우니까 어떤 학생이 하더니 얘는 정말 좋은 기사가 되겠다. 의대. 나 의대 합격했대. 집에 가면 되고. 어떤 아이는 딱 했더니 너는 안 되겠다. 내년에 오거라. 그럼 재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도구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잘 찾아줄 수 있는, 측정해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을 자꾸 생각해내는 거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제일 많이 그래도 측정하고 평가해주는 것이 논술이라는 도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특별히 건강에 많이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올해 또 대입에 원하는 학과를 못 갔다 그럼 재수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인생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은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20년도 안 살았기 때문에 1년이 늦어지면 엄청 그 비율이 높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 100살 이상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재수해서 한 장 뭐 하면 되죠? 사무소하면 되죠. 불법인가요? 아니죠. 그죠? 사무소에서 안 되고 뭐 학생들은, 남학생들은 군대 잠깐 다녀와서 뭐 좀 시키고 사수를 하면 돼요. 인생은 굉장히 깁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재수나 삼수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학교, 원하지 않는 전공,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인생에서 재수 삼수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지금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죠? 별 반응이 없거든요. 그만들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들어올 때 저 사수라고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뭐 세상에 제가 제일 못난 사람 같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 돼서 여러분이 강력하죠. 이제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 좀 잔인한 소리 같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대입에 실패할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럼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혹시 올해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년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전공 잘 선택하시고 실력에 있는 학교 결정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